조금만 더 의심해 주세요. 삼성 갤럭시 Z 폴드 3 플립 3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기상의 뉴스 공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기상입니다. 일들을 여기였습니다. 또 나만의 작은 시작으로 또 다른 자, 오늘 5시 브리핑에서는요, 청와대 특별방역점검회의 내용과 오사 줄 수 있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요. 자, 오늘도 뉴스 공감 시작합니다. 당신의 하루를 뉴스로 정리하는 시간 5시 브리핑. 자, 5시 브리핑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맹영균 기자 그리고 오창희 인권연대 사무국장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소식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 상황 갈수록 좀 엄중한 상황이 지금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조금 전인 17시부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이 시작이 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고요. 앞서 저희가 이 위험도 평가에 대해서 좀 소개한 적이 있잖아요. 네네. 이게 5단계로 되어 있는데 나뉘었죠. 네, 매우 낮음부터 매우 높음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마지막 주 위험도를 매우 높음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네, 5번째 제일 위 가장 높은 상황. 단계예요. 네, 가장 예. 위험도가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아하.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확진자 수부터 해서 이제 위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 등의 지표를 종합해서 나온 결론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특별 방역 점검 회의가 있었습니다. 일단 일상 회복을 멈춘다 이런 얘기는 없었고요. 다만 일상 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면서 앞으로 4주간 특별 방역 대책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특별 방역 대책 이 공식 워딩은 특별 방역 대응 계획입니다. 네. 문 대통령이 가장 강조한 건 일단 백신 접종이에요. 그러니까 미접종자, 접종자 이 못지않게 중요한 게 3차 접종을 좀 조기에 완료를 해야 된다. 네네. 그리고 이제는 3차 접종이 추가 접종이 아니라 네. 3차까지 맞춰야지 접종이 완료되는 것으로 인식을 좀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 설명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10대를 중심으로 또 감염이 좀 확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10대 청소년들의 접종 속도를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뭐 학교를 찾아가서 백신을 접종하는 등의 이런 편의를 높이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달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5세부터 11세까지의 아동에 대한 접종도 신속하게 좀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네네. 있었는데요.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빈틈없이 시행하겠다. 역학조사와 현장 점검 인력을 집중 투입하겠다. 대응책에 좀 꼼꼼히 가동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네. 전해오는 얘기는 오미크론의 어떤 확산 전염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어 겁이 나고요. 그러니까는 부스터샷의 개념이 아니라 세 번째 접종을 좀 필수적으로 예. 맞는 것이 옳겠다. 맞습니다. 세 번째까지 맞아야 접종이 완료된 것으로 우리가 좀 인식을 바꿔야 된다. 네네. 그런 설명입니다. 자, 오 국장님, 이 다행스럽게도 일상 회복이 이게 중단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2단계로 가기를 조금 보류했다. 네, 예. 뭐 당연히 청와대가 나서야 될 국민적 국가적 사안이고요. 또 2단계 전환 유보하고 4주 동안 특별 방역 대책 시행하겠다는 것도 사실은 예상 말고는 사실 답이 없다. 백약이 무효다라는 거를 국가적으로 확인한 날이 아닌가 싶고요. 연말 연시라 뭐 모임도 많고 그럴 텐데 이 네네. 원칙을 확인하고 식당에 가면 뭐 그런 안내도 많이 있잖아요. 식사 중 외에는 가급적 마스크를 쓰시면 좋겠다. 네네네. 또 뭐 담배 피는 공간이나 밥 먹는 공간 이런 공간에서 감염되는 게 많다고 보고되고 있으니까요. 개인적으로 조심하는 것, 즉 초심을 확인하는 게 아마 중요한 대책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들에 충실해지는 것. 네. 그것이 또 가장 첫 번째 스텝인 것 같고요. 다시 예. 한번. 그런가 하면 아까 이제 얘기 나왔었는데 오미크론, 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이것저것 나타난다는 얘기가 지금 들리고 있어서. 예. 일단 네.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일부 아프리카 국가를 중심으로 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큰 문제가 뭐냐면 현재 좀 PCR 검사로 바로 밝혀내기 어렵다. 네. 이런 우려가 있고요. 게다가 기존 백신과 치료제가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는 큰 효과가 없을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우려가 네. 더욱 커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미크론 변이는 스파이크 단백질의 유전자 변이를 32개나 갖고 있는 게 특징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렵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백신을 통해 만들어진 항체가 이 스파이크 단백질과 결합을 해서 감염을 좀 막는 형식인데 미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의 입국을 어제부터 차단하고 있고요. 네.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다시 이 문을 좀 걸어 잠그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일본도 전격적으로 뭐 걸어 닫았다 이 얘기가 들려오더라고요. 예. 언론에서는 이제 엄청나게 많이 보도하고 있는데 사실 코로나19의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된 건 이번에 13번째입니다. 13번째 겪는 일이라는 걸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오미크론이 근데 얼마나 심각한 건지 정말 전파력이 빠른 건지 백신도 안 통하는 건지 치료제도 안 통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게 없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막연한 공포를 이럴 때 키우는 건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맞습니다. 예. 언론이 또 이런 걸 부채질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요하게 교훈을 얻을 건 뭐냐면 이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발견됐잖아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 중에 그래도 소득도 좀 높고 산업화도 많이 됐는데도 접종률이 30%가 안 되는 나라였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교황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백신 접종이라는 게 뭐 대한민국 국민만 80% 맞는다고 해서 우리가 안전한 나라에 살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전 인류의 문제죠. 그렇죠. 예. 그거를 이번에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세계가 함께 안전하지 않다면 그 누구도 안전해질 수 없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조금 잘 사는 나라들이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오미크론 변이가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백신도 함께 나눠 맞아야 되고 네네. 아프리카나 뭐 라틴 아메리카나 소득이 낮은 나라도 함께 올라오지 않고서는 이 고비를 넘어갈 수 없다. 이게 교훈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발생하니까 또 그냥 다들 나라를 걸어 잠그는 거 외에는 할 수 그러니까 있는 게 그게 아주 없어. 단순한 건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또 해결의 방법도 아니고요. 예. 일단 지금 급하니까 걸어 잠글 수는 있어요. 뭐 음. 이스라엘은 2주 동안 걸어 잠근다고 거기는 아프리카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걸어 잠근다고 그런다고 그래요. 하죠. 예. 북한은 뭐 2년째 걸어 잠그고 있으니까. 그런데 네네. 그게 정말 방법이냐 그렇지 않고요. 당장 걸어 잠그는 거로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속 가능한 안전한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백신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서 함께 맞습니다. 고민해야 될 맞습니다. 비상시국이다고 네. 생각합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100일 남은 대선 소식입니다. 네, 오늘로 딱 100일 남았습니다. 네. 여전히 뭐 보시는 것처럼 대선 전국 안개 속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발표된 좀 조사 여론조사를 보면은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다 이런 조사도 있었고 네. 또 오차 범위 밖으로 격차가 벌어지는 일부 조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현재로서는 예측이 쉽지 않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전망이 어려운 이유가 일단 거대 양당의 후보 모두 비호감도가 상당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정권 교체에 대한 목소리는 높은데 그에 못지않게 대통령 지지율이 임기 말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이죠. 또 이제 2030 세대가 캐스팅 보터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네. 사실 2030 세대를 한 집단으로 분류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도 남성, 여성, 20대와 30대 전혀 생각이 다른 이런 다양한 집단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요. 그런 점도 좀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 나라를 이끌 대통령을 뽑는데 비호감도가 후보들의 비호감도가 이렇게 높다는 것은 참 안타깝고 불행한 일인 것 같고요. 이와 관련된 무슨 조사도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한국갤럽의 조사인데요. 예. 이재명 후보는 63%가 비호감이다라고 했고요. 윤석열 후보도 56%가 비호감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다른 후보들은 비호감도가 좀 낮은 상황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네. 심상정, 안철수 후보도 각각 60%, 68%의 비호감도를 보였습니다. 더 높네요, 여긴 또. 네, 이 예. 자세한 조사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일단 왜 그러냐 좀 살펴보면은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또 형수 욕설 논란 등이 있고요. 또 윤 후보는 아시는 것처럼 이 손에 임금 왕자를 적었던 그런 주술 논란, 네. 또 전두환 옹호 발언 논란 등이 있습니다. 음. 그리고 또 앞서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금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동시에 대통령 지지율도 높은 상황인데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행보를 보면은 정부 정책 위주로 좀 요즘 비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을 직접 비판하진 않아요. 거론하면서. 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높다는 점이 좀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상황이 좀 여권은 더욱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권 교체 여론만을 따라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지율이 높은 현 정부를 버리고 갈 수도 없는 이런 미묘한 줄타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여권은 뭐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런가 하면은 이 안에서 좋은 선택을 옳은 선택을 해야 되는 국민들의 고민도 커지는 것 같고요. 뭐 국민들은 선거를 여러 번 하신 분들이라 지금 나름대로 차분하게 보는 것 같고요. 언론이 네. 지금 굉장히 뭐 중계 방송 하듯이 보도하는데 지지율이 박빙이라는 거는 뭐 모든 여론조사를 보실 필요는 없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KBS 이제 발표하는 거요. 9시 뉴스에서 그다음에 한겨레하고 중앙일보 보도를 보시면 되는데 거의 붙었습니다. 지지율이. 그러니까 KBS 보도는 똑같아요. 한겨레하고 중앙일보는 한 1점 몇 퍼센트 포인트 접전이네요. 차이로 접전인데 그건 뭐 접전인 거죠. 그러니까 네네. 내일을 알 수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거고요. 근데 진짜 변수는 20, 30대 뭐 젠더 여러 가지 변수를 얘기하는데 진짜 변수 후보인 것 같습니다. 네. 네, 후보들이 앞으로 그 화장한 모습 말고 민낯이. 생얼, 네. 민낯, 생얼을 보여주게 될 텐데 예, 예. 지난번에 어떤 후보는 뭐 프롬프트가 안 켜져가지고 1분 30초 동안 가만히 계신 분도 있었는데 그런 네. 것들이 이제 유권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될 겁니다. 그래서 네네. 어떤 후보든 간에 뭐 토론을 어떻게 하느냐부터 해가지고 하여튼 자기가 연출할 수 없는 대목이 있어요. TV 토론 같은 게 대표적인 거고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아마 핵심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비호감이 많다는 건 역설적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충성도가 낮다는 거. 뭐 판단 이번 선 그래서 지금 잠깐 네, 지난주에 출연했었죠. 출연했었죠. 예. 그러니까 장 의원은 평범한 사람들의 문제 의식을 담아서 늦어도 내년 1월 말까지 혁신안을 낼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발언과 또 장경태 혁신위원장 임명 뭐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노력하는 거죠. 뭐 선거라는 건 매번 메시지 대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층과 함께한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기 위한 건데 뭐 저는 그 장경태 의원보다는 어제 그 고3 학생이 선대위원회 공동위원장 된 게 아주 희한하고 재밌었어요. 네네. 하여튼 뭐 이런 건 잘 보이기 위한 쇼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런 쇼가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쇼만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국민들은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한두 가지 쇼로 마음을 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꾸준하고도 구체적인 정책이 쌓이면 그것에 대해서 판단해 줄 겁니다. 그러니까 호시우행이라고 하나요? 천천히 이렇게 반복적으로 가다 보면 메시지가 보이는 거죠. 그러면 선택할 수 있고 뭐 누가 됐다 또는 뭐 어떤 사람이 선대위원장이다 누굴 모셔왔다 이런 거 가지고 국민들 마음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네. 국민들은 그거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에요. 네. 맞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차원의 첫 행선지로 네. 충청을 선택했습니다. 네, 윤 후보는 중원인 충청에서 정권 교체 신호탄을 쏘아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승리의 100일 대장정을 나서고자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 충청에서 일정을 소화하고요. 일단 세종특별자치시 밀마루 전망대를 방문해서 세종시는 국토의 중심이기도 하고 행정의 중심이기도 하다. 주변 지역의 과학기술단지를 더 육성시켜서 우리나라 미래의 중심 신중부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네, 대선 후보들이 그러니까 연령대를 공략하기도 하고 또 지역을 공략하기도 하고. 네, 윤석열 후보 아버지가 충청도 출신이라서 뭐 충청 대만론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거 좀 민망한 것 같고요. 네. 지역이라는 게 사실 충청만 하더라도 좀 넓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천은 우리 교구 편제로는 원주교구거든요. 원주교구입니다. 아, 원주랑 네. 가깝습니다. 아, 충북 그렇군요. 제천이. 예, 예. 그러니까 원주 비슷한 충청도도 있고 또 세종 다르고 청주 대전 맞습니다, 다르고 맞습니다. 문산 계룡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코드로 엮는다는 건 완전히 불가능한 거고요. 앞서 이재명 후보의 경우처럼 젊은이들에게 공을 들인다. 그러니까 한두 가지 쇼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뭐 그건 국민들에게 일종의 뭐 호소력이 있을 텐데 이벤트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두 후보에게 공의 조언을 해줍니다. 네.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아동 학대 사건인데요. 이게 지난 20일 전에 발생한 사건인데 시간이 좀 지났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사건이 지난 20일에 서울 강동구 천호동 다세대 주택에서 이 의붓 어머니의 학대로 숨진 오모군의 사건입니다. 네네. 좀 학대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어서 좀 가져와봤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좀 분노하고 분개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건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이런 사건이 좀 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점들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숨진 오군은 만으로 3살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야 할 게 주변 영유아의 학대 징후들을 좀 같이 살피는 게 좀 중요합니다. 네. 일단 오군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 가까이 동네 어린이집에 다녔거든요. 네. 근데 수시로 결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결석 등은 아동학대의 대표적인 징후다. 이런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아동학대 처벌법상 어린이집 원장이나 종사자는 학대 의심이 들 때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다 체구가 작았다 이런 발언. 네네. 이런 이상 징후가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좀 신고해야 한다는 점 다들 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징후는 오군의 부모가 보육료를 지원을 받다가 지난 9월에 갑자기 가정 양육 수당으로 변경을 했어요. 그 말은 네. 이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9월부터. 그러면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왜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점을 유심히 살피지 못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요. 전문가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결국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 이 아동학대에 대한 민감성을 높여서 어린이집이나 뭐 병원, 소아과
이런 음식을 대대적으로 엽니다. 유튜브로 중계하고. 마침 19일이었군요. 그때. 네, 씁쓸하죠.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행정이 따로 있고 실제로 작동되는 행정이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방금 이제 맹 기자님 말씀만 들으면 이 어린이집만의 문제인 것처럼 부각될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것도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쳐다봐야 될 상황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좀 교훈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동 학대 의심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 손해가 있다. 그러니까 조금만 의심되더라도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교훈이라도 남길 수 있으면 그만큼 우리 사회가 안전해지는 거거든요. 네. 또 지금 공익 광고를 통해서도 뭐 윗집 아랫집에 좀 뭐 그래서 약간 우리가 밀고자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깨름칙한 생각도 들지만 그것이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한 아주 어린 2살, 3살, 4살 된 아동이라면 이건 말이 달라지는 거고요. 온 마을이 아이를 함께 키우는 마음으로 우리도 좀 제대로 들여다봐야 되는 게 아닌가. 사실 여러 가지 범죄가 문제입니다만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제일 나쁜 범죄들이거든요. 저항하지 그렇죠. 못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각별하게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하는 교훈을 좀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그 오창희 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좀 여쭤보겠습니다. 성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희년 마무리됐습니다. 네, 마무리됐죠. 예. 이제 교회력으로 대림 일주부터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고마운 시간이었고요. 또 한국 천주교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돌아보고 오늘날을 산 우리 신앙인들에게 신앙이 뭔지 또 신앙 생활이 뭔지를 돌아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림을 맞아서 새해가 시작됐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올해는 또 어떤 해냐면 김수환 추기경 탄생 100주년의 해이기도 합니다. 김수환 추기경님 복자나 성인이 아니어서 김대건 신부님처럼 뭐 대희년으로 선포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해 같아요. 하여튼 이런 분들을 계기 김대건 신부님 같은 분들, 김수환 추기경님 같은 분들을 통해서 신앙생활에 의미를 새겼으면 좋겠는데 그 핵심은 결국 내가 얼마나 잘 새기냐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교회가 희년을 선포하고 현수막을 걸고 1년 동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 안에서 나는 구체적인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그리스도인으로서 기후위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인권 문제, 아동의 아우성에 네. 어떻게 대응해야 네. 되냐. 이렇게 나 스스로를 살피는 잘 새기는 계기로 삶으면 정말 기쁜 해가 되는 거고요. 아니면 뭐 무의미한 한 해가 그렇죠. 되는 건데 네. 하여튼 고마운 해였습니다. 네. 200주년 희년을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희년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는지 다시 한번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2부에서는요. 김대건 신부의 후손인 대전교구 김용태 신부와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5시 브리핑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음 따뜻해지는 뉴스부터 화가 나는 뉴스까지 이혜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네, 뉴스 초이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스초이스 이혜은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요. 네,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 아마 모르는 분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네, 현역 생활을 하면서 공식적인 기록으로만 41번의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한 국민 마라토너입니다. 네네. 생활고를 겪는 마라톤 유망주를 꾸준히 지원도 하시고 또 금메달 선행을 보여주던 이봉주 선수였는데 지난해 1월부터 투병을 해온 사실이 알려졌죠. 그렇죠. 네, 예. 복근의 경련이 일어서요. 근육이 앞쪽으로 좀 쏠리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음. 근육 긴장 이상증이라는 진단이었는데요. 언제나 좀 건강할 것 같던 국민 그렇죠. 마라토너의 달라진 모습에 네네. 많은 국민들이 함께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6월에 수술을 하면서 어느 정도는 괜찮아졌다고 하는데 아직도 허리와 목을 아직도 좀 숙이고 다녀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이봉주 선수가 누굽니까? 해치고 나아가 끝내 이겨내고야마는 그런 네. 분이잖아요. 네. 어제 경기도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이봉주 쾌유기원 마라톤이 열렸습니다. 마지막 주자로 나서서 총 1.2km를 뛰고 또 걸었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제가 그 장면을 봤는데 근육이 앞쪽으로 구축이 되고 허리와 몸을 구부리고 다녀야 하는 네. 그래서 이렇게 뛸 때 이렇게 앞으로
그 쌩쌩하게 뛰던 이봉주 그쵸. 선수가 아주 어렵게 그 뛰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네. 예, 96년 아틀란타 올림픽 은메달리스트고 또 아직도 한국 최고 신기록을 갖고 있고요. 네. 예. 투병 중입니다. 계속해서. 네, 그렇게 예. 그래서 이만큼 다시 달린다는 소식만으로도 기쁘고 참 네네. 행복한 일인데 이번에 달린 1.2km가 투병 후에 처음으로 가장 많이 달린 거리라고 합니다. 네. 네, 또 한 번 감동의 레이스를 펼친 이봉주 선수 음. 이 완주 뒤에 오늘은 이봉주가 다시 태어난 날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내가 여러분의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 이런 말도 남겼는데요. 이 소식을 접한 한 누리꾼 이봉주 선수는 대한민국 마라톤의 심장입니다. 네네. 심장은 멈추지 않고 뛰어야죠. 존경하고 응원합니다라는 글을 남겼고요. 또 다른 누리꾼은 올림픽 때 영원히 잊지 못할 감동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네. 이번에 또 저를 올리시네요라는 소감을 적으면서 이봉주 선수의 쾌차를 바랐습니다. 이봉주 선수가 그 환하게 웃는 그 미소가 네. 웃음이 그 매력적인 분인데 그렇죠. 예, 더욱더 환한 미소 계속해서 보여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이번에는 조금 울적한 소식입니다. 네. 얼마 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소위 간호사 사이의 군기 문제에서 한국 장동 이렇게 상황입니다. 네네. 고인의 남자친구는 자신이 고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경찰이 현재 사건을 수사하고는 있지만 수사 결과와는 별개로 반드시 사과가 이뤄져야 하겠죠. 그러게요. 네, 누리꾼들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한 누리꾼은 왜 의료계는 반복되는 태움 문제에 대해서 그러게 대안을 말이에요. 내놓지 않는가라고 네. 답답함을 토로했고요. 또 다른 누리꾼은 일단 근무 질부터 개선을 해야 한다. 담당 환자는 넘쳐나고 예민하고 고생스러운 일의 반복이니까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라면서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은요? 네, 이번에는 부산에서 전해진 소식입니다. 부산에서 중학생 10명이 한 할머니를 둘러쌌습니다. 중학생들이 무슨 얘기인가요? 네, 여럿이서 뭐 하는 왜 건가 할머니를? 싶겠지만 할머니가 폐지를 줍고 계셨거든요. 음.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폐지가 날리니까 10명이 약속한 듯이 폐지를 주워 들고 할머니 뛰어간 거예요. 네, 수레를 네. 같이 밀기 시작했습니다. 음. 네, 여기가 골목길이었는데 학생들은 할머니가 대로변에서 횡단보도를 무사히 건너시기까지 배웅을 해드렸다고 해요. 계속 할머니를 보호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누리꾼들은 학생들에게 오늘도 한 수 배웠다면서 따뜻한 학생들의 행동을 아낌없이 칭찬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중딩들이 네.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자,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요 뉴스 가운데 뽑힌 오늘의 픽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당신이 천주교인이요?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서 지난 1년간 대답을 찾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성 김대건 신부의 신앙과 또 영성을 배우고 익히기 위해서 지난 1년 당신이 천주교인이요? 라는 물음에 나만의 대답을 찾으셨다면 여러분은 제대로 희년을 살아온 게 아닐까 싶은데요. 자, 지난 토요일 전국 교구에서는 성 김대건 안대하 신부 탄생 200주년 희년 이 폐마 미사를 봉헌하면서 1년간의 희년 여정을 마쳤습니다. 성 김대건 신부의 4대 손으로 대전교구 사회보고마 국장을 맡고 계신 김용태 신부를 오늘 스튜디오에 모시고 성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희년 마무리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신부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용태 신부입니다. 네. 자, 김용태 집안에 많으시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많다고 볼 수 없는 게 네. 거의 순교자. 지금 지금 예, 사제, 사제. 수도자, 예. 예.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많다 보니까요. 네. 후손들이 귀해요. 그렇죠. 예, 저희가 순교자가 14명, 그다음에 순교자 못지않게 사셨던 증거자들도 그만큼 되시고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다 돌아가셔서 박해 때 그렇죠. 그러니까 손들이 귀해서 저희가 2002년에 성인 공파라고 해서 김대건 신부님의 증조 할아버지 김진우 비호 네네. 목자 네네. 그분을 시조로 해서 분파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그 후손들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모이는데 아하. 다 합치면 저희 이제 형제들이 사남 사녀 그중에 사남이 다 신부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누나가 한 명이 수녀고. 근데 다 합치면 이제 신부가 5명, 수녀가 7명이에요. 님들은 그러니까 할아버지 밑 제가 부님 근데 좋은 부담감. 예를 들어서 제가 사제기 때문에 이런 복장을 하고 네네. 아무도 안 보이는 아주 그냥 좁은 5m짜리 도로라 하더라도 횡단보도까지 가려면 한 뭐 200m 이상을 걸어가면 좀 그러니까 여기서 건너버리면 되지만 네네네. 못 건너요. 왜냐면 제가 이곳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식의 부담감. 그러니까 제가 김대건 시민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바라볼까. 네. 그래서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고 사자답게 행동해야 되는. 그러니까 사제로서도 일단은 그런 게 있는데 예. 또 가톨릭 신자들 사이에서도 뭐 이렇게 아는 사람들 아유 그렇죠. 김대건 신부님이 예전에- 팔촌이시래 이러면은 사실 또 신학생 때 저 예. 친구들 뭐 선배들이 야, 네 나이 때 제가 이제 20대 중반에 네 할아버지는 네 나이 때 순교의 화관을 썼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저는 잘못한 거 없지만 네네네. 다 그런 식으로 놀려요. 그래서 아. 그런 식의 부담감이 있는데 사실 그것이 저를 계속해서 지탱시켜주는 그런 좋은 부담감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성 김대건 신부님 이 한국의 모든 사제들의 수호 성인인데요. 예. 예. 특별히 사제 생활 하시면서 김대건 신부님께는 또 어떤 기도를 하셨던 기억들이 있나요? 김대건 신부님께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예전에 네. 사제가 되기 전에는 저희 사형제가 다 신부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계속했는데 들어줬어요. 들어주셨네. 예, 그렇죠. 그리고 저희 누나들 4명은 다 수녀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둘은 결혼했어요. 그래서 그건 뭐 또 다른 쪽으로 이렇게 네네.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그 사제가 된 이후에도 이제 기도는 계속되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실 사제로 된다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제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김대건 신부님 닮은 그런 좀 후손답게 그런 사제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죠. 네. 예. 성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희년입니다. 예. 한국 가톨릭 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지금 2020년부터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특별한 해를 맞이했잖아요.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맞습니다. 상황에서 예. 그런 상황에서 200주년 희년을 맞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굉장히 큰 사건이면서 우리가 어떤 특별함을 자리하고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이전에 걸어보지 못했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맞습니다. 정말 네. 지금까지 이런 일이 생각지도 없었던. 못했던. 예. 그리고 사실 옛날에 우리 순교자들이 목숨 걸고 신앙생활했지만 그래도 전 신자가 미사를 중단한 적은 없었어요. 그러게요. 그런데 정말 전대미문의 초유의 사태가 이제 일어난 거죠. 김대건 신부님 하면 떠오르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길을 만들어 가신 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활로를 개척한. 네. 그러니까 그것은 뭐 선교사를 입국로를 개척했다는 그런 물리적인 길만이 아니고 사실 조선 사회 정말 숨 막힐 정도로 꽉 막혀 있는 그 조선 사회에 새로운 활로를 모색한 그 모습. 그 모습이 지금의 이 시점에 다 있지 않는가. 그래서 네네. 200주년 희년을 보내면서 우리가 새로운 활로, 우리 신앙의 활로를 모색하고 그 이전에 우리들의 어떤 신앙, 우리들의 사목의 어떤 부분에도 성찰하면서 앞으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그런 또 많은 영감을 네네. 김대건 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성찰해 볼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얘기하셨는데 예. 특히 대전교구를 시작으로 해서 전국교구로 확대된 이 백신 나눔 운동, 예. 2년째 이어지면서 지금 나름 아주 큰 결과물을 또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예. 또 많은 분들께 그 의미에 대해서 전달함과 동시에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시사하는 바가 컸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먼저 김대건 신부님께서 1844년 12월에 이제 부제품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곧바로 이제 1월에 한양에 오시는데 그리고 오시다가 한 2주간 막 알아두세요. 워낙 고생이 심하시니까. 네네.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부터 일어나셔서부터는 뭐 그 기회 밖의 순교자들을 정리해서 보고하고 보면서 그때 천연두로 고통받는 아이들 그 아이들 보면서 정말 가슴 아파하시면서 그 치료법에 대해서 스승 신부님께 편지에 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것이 연상되는데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뼈아픈 교훈 중에 하나가 느낄 수 있는 게 그 전까지는 네가 아파도 나만 건강하면 되는 거였어요. 네네. 그런데 팬데믹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가 건강해야 맞습니다. 내가 건강한 거고 네가 아프면 나도 아파요. 네네. 엄청난 전염성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맞습니다. 팬데믹 우리한테 주는 교훈은 우리는 다 연결돼 있고 우리 한 형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때에 공교롭게도 200주년 희년을 보내고 있고 김대건 신부님의 이 모습 정말 고통 많은 이들을 생각하는 이 모습과 다 있는 거죠. 백신 나눔 운동도 결국은 그것과 다 있어서 결국 우리 모두가 한 형제로서 네가 건강해야 된다. 그래 나도 건강하지. 맞아요. 라고 하는 그런 보편적 형제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러게요. 그런 모습으로서 자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코로나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렇죠. 화두를 하나 던져놨다고도 할 수가 있을 지금 이 것 시간에 같아요. 피정의 기간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사춘시기 같은 느낌도 들고. 네네네. 네. 지금 오늘 뉴스에서도 뭐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바이러스가 그렇죠. 생겨서 지금 또 한 번 이제 뭐 얘기가 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가 이 코로나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가 그냥 계속해서 그렇죠. 이렇게 문제가 해결 안 나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한 때죠. 맞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성찰과 동시에 우리 모두가 결국은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런 계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신앙인들의 희년살이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노력하면서 생활을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들이 분명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이 희년을 통해서 많이 준비했던 것들을 이제 온전히 이렇게 하지 못한 거. 행사 같은 것도 이제 다 취소되거나 축소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은 많이 아쉽죠. 왜냐하면 그걸 저 같은 경우보다는 오히려 그 행사를 더 준비했던 분들이 더 많이 아쉬울 거고. 근데 사실 물론 이제 행사가 중요하냐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교회는 많은 것들이 성사로 이루어졌어요. 성사는 뭐냐면 내용을 담는 그릇과 같은 거라 어쩌면 하느님이 보이지 않는 은총을 우리가 보이는 그릇에 담아서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 요소들로 이루어졌는데 행사라고 하는 것도 그런 성사적인 특성이 있어서 그걸 통해서 신앙적 내용들을 담아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가 그것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행사는 항상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번에 200주년 행사 정말 많이 준비했는데 그걸 온전히 이제 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또 한 면에서 보면 코로나 시대 때 이제 쓰지 못하는 그릇들이 있는 거죠. 그전에는 열심히 썼다가 이제는 비대면 상황이고 뭐 그전에 했던 것보다 많은 제약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전에는 이제 썼던 그릇이 사용을 못하게 되면 새로운 그릇에 대한 어떤 모색, 생각을 새로운 해봐야죠. 방법들, 새로운 성사적인 어떤 도구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또 성찰하고 모색하고 시도하고 궁리하는 이런 노력이 또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러면서 우리한테 어쩌면 아쉬움도 있지만 숙제처럼 또 다가오는 맞습니다.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성 김대건 신부님이 길을 만드셨던 것처럼 새로운 그렇죠. 길들을요. 네. 성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희년 이제 막을 내렸지만 김대건 신부님의 신앙과 영성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던져주는 바가 뭐 영원히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남아 있는 과제들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가능성 중심의 시대, 합리성, 유용성. 그래서 쓸모가 있고 도움이 되는 거 그걸 찾고 쓸모가 없고 도움이 안 되는 것은 버려지게 되죠. 그런데 김대건 신부님이 보여주신 이 모습에 제가 가장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가 당위성의 삶.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해봤자 소용없어. 너무 무모해. 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야, 그 무모한 거야. 하지 마. 해봤자 소용없어. 뭐 바위에 계란으로 바위 치기야. 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것들.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 이런 네. 것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당위성을 요즘 너무 다 상실해 버려요. 그냥 폐기 처분하고 버리고. 맞습니다. 김대건 신부님께 보여주신 그 모습은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가능성의 요소가 아니고 당위성이죠. 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가능성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당위성으로 그분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신 거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 우리에 대한 사랑 그 안에서 마땅히 그 길을 가신 거예요. 네. 다음에 어떤 뭐 부활할 가능성에 대해서 따져가면서 하는 거 아니죠. 사실 아이가 물에 빠졌을 때 엄마는 딱 봐갖고 얘를 구할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계산해 본 다음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뛰어 들어가죠. 당위성이. 그렇죠. 그 사랑 그것은 이 당위성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이 시대에 너무 많이 사라져 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쓸모없어 보이는 것들이 다 폐기 처분되는 거죠.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예? 이런 사람들이 다 그냥 버려지는 거. 이것이 이 시대가 갖고 있는 폐해가 아닌가. 그래서 네. 그런 시대에 김대건 신부님께서 그러지 말고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그것이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그 길을 가라고 우리를 다그치시는 것이 아닌가 네, 네.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 그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희년 예. 그 우리 폐막 미사 있었잖아요. 예, 예. 미사 마지막으로 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던가요?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그래요? 예. 네. 이 1년이라고 하는 시간 너무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금방 갔죠, 또. 근데 또 네.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네네.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마치 미술관의 그 큐레이터? 예. 이거 설명만 막 열심히 해주다가 정작 나 자신은 그 기가 막힌 작품 앞에서 그걸 바라보면서 감동하고 정말 눈물도 흘릴 수 있고 그러면서 제가 느껴야 되는데 네네. 그렇지 못하고 그냥 설명만 하다가 끝났다 하라고 문 닫고 말아버리는 이런 아쉬움이 남는 거죠. 그래서 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200주년이 희년이 뭐 사실 김대건 신부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성찰하는 시간이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 그 아쉬움을 또 앞으로의 시간 안에서 제 안에서 천천히 또 곱씹어보고 신앙으로 제 안에서 또 묵상하고 성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앞으로 우리가 해나가야 될 일들을 생각해보는 1년이었던 것 같고요.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전교구 사회복음화 국장인 김용태 신부를 스튜디오에 모시고 성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희년 마무리에 대한 말씀 나눴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가짜뉴스 감별사 전민기 팀장이 콕 집어 팩트체크 해드립니다. 자, 가짜뉴스 감별사. 네. 예, 전민기 팀장, 예,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전민기 팀장과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네, 오늘 우리 어떤 얘기 하나요? 일단 요즘에 이제 종부세를 가지고 네. 최근 폭탄이다 아니다 말들이 많거든요. 말들이 많았었죠. 그 중에서도 저는 일단 그러면 작년 거부터 좀 확인해 보자. 네네. 올해 것도 이따 좀 짚어드리겠지만 심상정 후보가 2020년 기준으로 해서 공시가 9억 이상 집을 가진 종부세 대상자의 평균 세액은 273만 원에 불과했다라는 발언을 했거든요. 네. SNS 통해서 이거부터 좀 팩트 체크 해보겠습니다. 지난 15일이었고 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페이스북에 2020년 기준 공시가 9억 이상 집 가진 종부세 대상자 평균세 말씀드린 대로 273만 원밖에 안 된다. 그 종부세 대상자 중 절반이 1년에 고작 24만 원밖에 부담하지 않고 있다 말했거든요. 네. 지난해 공시가 급등, 그러니까 뭐 종부세 폭탄 논란 사실 언론에서 많이 나왔는데 네. 이것과는 아주 대조적인 숫자여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요. 일단은 뭐 폭탄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헤드라인으로 막 나오니까 네. 이게 왠지 나도 종부세 내나 뭐 이 생각이 들었는데 네. 뭐 98%는 안 낸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렇죠.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자, 올해도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은데 이 종부세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건가요? 일단 그러니까? 2020년 기준으로 하면요, 그 종부세 대상은 공시가 합산액, 그러니까 한 사람이 2주택 이상 소유했을 경우에는 6억 원 초과 주택이에요. 그러니까 6억까지는 공제해주고 그 이상의 그 가격에 대해서 세액을 곱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1가구 1주택의 경우는 9억 원 초과했어야 되는데 올해는 1가구 1주택은 11억까지 또 올려줬죠. 아, 그랬군요. 예, 그러면은 이 우선 공시가 이제 공시가로 또 하는 건데 공시가는 현재 뭐 예를 들면 실거래가가 13억이다 해서 네.
그게 공시가는 아니에요. 또 공시가는 정부에서 매겨놓은 그 아파트 공시가가 가격이 또 따로 있죠. 따로 예,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실거래가보다도 조금 또 낮게 책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일단 공시가를 합산해서 공제, 그러니까 6억을 뺀 다음에 공정 시가액 비율을 곱해서 종부세 과세 표준을 계산되면 이거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예, 예. 국세청 종부세 계산기가 있거든요. 있어요? 그걸 활용하시면 뭐 공시지가랑 다 나오니까 네, 혹시 대상인가? 물론 지금 다 많은 분들이 그 종부세 관련해서 지금 계산서 받고 있는데 받았죠. 한번 예. 나는 어느 정도에 속하는지 한번 여기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부세 계산기가 이제 네, 국세청에 가면은 가면 있어요. 있군요. 종부세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네. 됩니다. 그러니까 공시 가격이 올라가면서 종부세 대상이 좀 늘어난 거는 사실인 네, 거죠. 지난해 네. 이제 공시가 급등하면서 종부세 대상이 28%그 전해보다 늘었어요. 네. 그래서 2020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액도 1조 8,148억 원으로 그 전해가 이제 8,624억 원이었거든요. 증가를 했죠. 그래서 일부 다주택자는 2020년 종부세 부담이 2019년보다 뭐 7배 늘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종부세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네. 네. 그만큼 집값도 상당히 많이 올랐고 이 종부세 폭탄이라는 말 이것이 이제 꼭 사실만은 아니다. 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됐어요. 저도 그리고. 이제 예. 이거 진짜 세금 어마어마하게 내겠구나 막 많은 사람들이라고 네네. 생각을 했는데 지난 5월에 이제 종부세 공포가 현실과 다르다라는 반박이 나왔습니다. 네. 그 국세청이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주택분 종부세는 1인당 평균 273만 원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 대상자 절반은 1인당 23만 9,600원만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 고용진 의원이 주장하는 거는 2019년 자동차세 평균이 23만 원인데 네. 내는 사람의 50%는 1인당 23만 원밖에 안 냈다. 그리고 전체 평균을 내봐도 273만 원이다. 그러니까 이거 종부세가 폭탄이다. 이거는 실제 현실과는 좀 다른 과도한 네네. 공포 조장이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아까 보면 종부세 고지액이 1조 원 정도 늘어났다. 네, 예. 그렇죠. 라는 얘기가 나오면 어쨌든 네. 뭐 누군가는 돈을 더 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수치를 보면은 네. 종부세 과세 부담이 최상위층에게 몰렸고 아. 그다음에 이 상위 1%의 종부세가 7,802억 원으로 전체 세액의 43.2%. 상위 1%가 낸 상위 사람들. 1%가. 그것도 낸 사람들의. 아. 그리고 상위 10%로 확대하면 전체 종부세의 72.9%. 그러니까 사실 나머지 90%가 낸 비율은 한 27.1%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위 1%는 시세 기준으로 1인당 한 100억 상당의 주택을 보유해서 1인당 1억 1,800억 원, 1억 1,800만 원 종부세를 부담했고요. 2019년 1인당 6,189억 원에 비해서 2배가량 이제 세 부담이 조금 늘어나긴 한 건데 뭐 어쨌든 이거는 정말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상위 1%가 시세 기준으로 1인당 100억 상당의 주택을 보유했고 네. 그 사람들이 1억 정도의 종부세를 냈다는 거죠. 아 죄송한데 이게 좀 네. 잘못됐네요. 이 가격이 1,800억이죠. 잠시만요. 그러니까 2019년에 1인당 6,186만 원에서 그렇습니다. 1억 1,800만 원으로 그러니까요. 올라갔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아요. 야, 이게 사실 그러니까는 큰 집을 갖고 있고 100억짜리 집 갖고 있으면 이제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맞아요. 결과적으로는 많은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위 50%가 내는 종부세 총액이 792억 원으로 전체 세액에서 4.4% 차지했고요. 1인당 세액은 23만 원 말씀드렸죠. 네네. 2019년에는 19만 4,700원. 한 4만 4,900만 원이 4만 4,900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종부세 대부분이 상위 1에서 10%가 부담을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그 하위 50%도 정말 아주 극소. 이 뭐 사실은 1년으로 나누면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이기 때문에 네네. 뭐
전혀 부담이 없다고 보셔야겠죠. 올해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한층 강화가 된 거죠. 그렇죠. 네. 이 공시가격도 일단 많이 높여놨고요. 거기에다가 다주택자한테 적용하는 세율도 종전 0.6%, 3.2% 구간에서 1.2에서 6% 가까이 한 2배 올렸어요. 그래서 1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현행 0.5에서 2.7%에서 0.6에서 3% 정도로 오릅니다. 근데 1주택자에 대해서 과세 기준이 9억에서 11억으로 아까 완화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뭐 대체적으로는 종부세 부담이 조금 이제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실제로 기획재정부 그 데이터를 보니까 네.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이 지난해보다 41.8% 늘었습니다. 근데 세액은 1조 8천억에서 5조 7천억 원으로 사실은 금액도 엄청 늘었고 그렇네요. 예, 이렇게 보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최상위층의 부담이 아주 가중된 것이지 뭐 그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부담을 사실 느끼기에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다라는 네.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집값도 어마어마하게 올랐고요. 네. 예. 자, 올해 종부세 납부 현황도 어제 공개가 됐어요. 예, 그래서 오늘 아침 이제 조간신문에 이 내용이 많이 다뤄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획재정부가 어제 예정에 없던 2021년 지역별 주택분 종부세 다주택자 법인 비중 통계를 이제 공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정확한 현황을 공개한 이유가 이제 뭐 불필요한 좀 논란 차단하기 위한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종부세 부담이 전국으로 확산됐다, 폭탄이다, 뭐 이런 주장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걸 보니까 올해 주택분 종부세 다주택자고 법인이 총 세액의 88.9%, 5조 463억 원을 부담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90%는 다주택자고 법인이다. 그렇네요. 1세대 1주택자가 내는 종부세액은 전체 약 11%이나 이것도 금액이 크진 않다. 그리고 수도권 외 지역 1주택 종부세 납부자의 평균 부담세액은 한 111만 원 정도니까 역시나 우리가 우려하던 것처럼 집 한 채에 있는데 내가 이거밖에 없는데 이런 분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네.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주택자나 법인이기 때문에 네. 다주택자가 그게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집을 팔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 금액이 굉장히 커야지만 아까도 보셨겠지만 100억 이상 해야지 이게 억 단위로 가니까 네네. 그렇게 나머지 분들에게는 전혀 부담이 없는 정도의 그런가 하면 금액이다. 그래서 이제 자조적으로 네. 종부세 한번 내봤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 많죠. 이런 얘기하는 분들. 우리는 왜 종부세 안 내는데 거기를 비판하냐 뭐 이런 분들도 있고요. 맞습니다. 오늘 내용, 진짜 뉴스, 가짜 뉴스 정리 한번 해보죠. 그래서 심상정 의원의 발언을 오늘 팩트 체크한 거잖아요. 대체로 사실이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종부세 기준이 일률적으로 9억 원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6억 원이고 1주택자에 한해 9억 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올해는 이게 11억 원이고요. 네. 다만 이제 주택분 종부세 평균 세액이 273만 원. 그래서 대상자 절반이 내는 종부세는 23만 원에 불과했다. 그래서 상위 1% 종부세가 전체 세액의 43.2%를 차지했고 10%로 늘리면 굉장히 퍼센티지가 올라간다. 그리고 이것은 거의 다 다주택자와 법인이 갖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진짜 뉴스, 가짜 뉴스 전민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1월 29일 대림 1주간 월요일에 함께한 이기상의 뉴스 공감 오늘 준비한 모든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는 마음으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공감 나눌 수 있도록 세상 속 이야기들 준비해서 저는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